지금까지 제가 봐서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해한 것도 있지만 분해를 많이 했어요. 사후 분해를. 조각내는 따라오지 못하면 죽어라. 저 사람의 공감 능력의 결여가 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까 항상 이렇게 봄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조선 이제 규장각에서 발견됐는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군기 탱천에서 가서 때린 것이 죽었어요. 살인이 됐죠. 근데 무죄방면이에요. 똑같이 아버지를 욕보였는데 또 때려서 죽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유죄였어요. 다음날 갔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음을 통해서 삶을 연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수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호 교수님 혹시 많은 부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부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이코패스 범인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 되죠. 사이코패스인지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는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정유정 사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동료들이 했고 이제 자료를 제가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검거하고 보니까 사이코패스적 점수가 높더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이코패스 범죄 희생으로 보는 건데, 지금까지 제가 봐서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해한 것도 있지만 분해를 많이 했어요. 사후 분해를. 조각내는. 그리고 발견됐을 때도 신원을 알지 못하도록 지문을 다 지워버린달지 이런 형태로 토막 시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진단 중에 하나가 감정이 없다는 것,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그 통증을 못 느끼지만 이미 시신이 된 것에 차갑게 보고 그냥 또 자기 행위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치밀하더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교수님께서 토막난 그런 를 볼 때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저희는 그런 건 힘든 게 아니고 토막을 내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시신일 때 우리가 사인을 찾거든요. 조각을 내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진술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살인은 생명 유지 장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모든 살인은 심장이나 폐나 뇌에 손상을 가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치명적 부위를 가는 것은 사이코패스나 아니나 같은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일면식이 없다 할지 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충동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거나 어떤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뇌과학자시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뇌의 어떤 구조적 변화나 이런 것이 있나요? 사이코패스는 사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단어에 그냥 악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신과적인 의학적 용어로 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래서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인데, 특징은 감정적 공감 능력 결여, 그리고 반대로 수치심, 후회심, 죄책감이 없고 피상적인 매력이 높고요.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 같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교묘하게 숨겨서 말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특성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사이코패스랑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그럼 완전히 동일한 것이냐?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조금 다른데,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조금 더 그러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중심을 둔다면, 사이코패스는 그거 플러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플러스 대인적 관계랑 감정적인 부분이 더 심한 사람들을 좀 지칭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남이 고통을 느낄 때 그거를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도구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란 표현은 파토스인데 고통이잖아요. 사이코패스의 정 반대쪽이 엠퍼시예요. 공감이라는 말이잖아요. 엠퍼시. 공감 능력 결여가 사이코패스죠.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도드라진 게 아니고, 우리 사이가 어느 날 공감을 하지 못하면 사이코패스적 기질 문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뇌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을 하려면 재현 가능하고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내 가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찾기가 쉽지가 않고, 찾는다 하더라도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것도 다 케이스 리포트들인데, 알려져 있는 것은 요즘 많이 단어가 나와서 이제는 이런 해부학적인 용어를 일반인도 좀 알고 계시는데, 전전두엽, 가장 앞통수, 알려져 있기로는 이성을 담당하고 집행기능,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어떤 식으로 플래닝을 해서 액션을 하는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 부위와 편도체라고 부르는 은행 또는 아몬드 사이즈의 둥그러한 뇌 구조물인데, 거기가 이제 보통은 알려져 있기로는 감정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두려움, 불안, 이런 생존과 관련되어 있을 때 나한테 위협이
되는 자극들에 반응하는 영역들인데 요 두 개가 이제 사이코패스들 안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전두엽의 최적 부피가 줄었거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찍어내면 정상인들에 비해서 활성화가 좀 낮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 두려움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볼륨이 작다거나, 이제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두엽과 편도체 연결이 많이 줄어 있거나, 전전두엽이 특히 방금 전에 제가 뭐 이성을 담당하고 집행 기능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도덕성, 충동성 조절 이런 것들이 연관인데, 그런 것들이 부피도 줄어 있고 기능적으로도 좀 감소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으나, 조금 더 큰 샘플 사이즈로 모아서 이게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카더라식의 많은 스터디들이 그냥 우후죽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 리포트들입니다. 근데 실은 보면 우리가 어떤 범인을 잡고 보고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CT나 자기 공명을 찍어보면 그 부분에 볼륨이 적어져 있거나 뭐 연결이 잘 덜 돼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실은 진짜 과학자가 얘기하려면 전 인구를 다 해봐야 돼요. 전 인구를 다 해봐서 똑같은 형태학적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 그렇게 있더라라는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고,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제임스 펠런이라는 분이 썼던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산발이 세계 의자의 다리를 얘기를 해요. 그 과학자도 역시 그 부분에 좀 결핍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우연히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 마오웨이라는 그 유전자 효소에 문제가 있어서 실은 그 전사 유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워리온인데 그거에다가 교육 환경 뭐 이런 데서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전 인구를 해보니 몇 퍼센트가 있고 그 몇 퍼센트 중에 그렇게 행동 양상을 취하는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가 되고 해서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실은 어떻게 사이코패스를 딱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체크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긴 한데, 사이코패스처럼 범죄적인 용어는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주관적인 부분들이 이미 저지른 범인을 데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보통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범죄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다 이런 행동을 취하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코패스란 말은 이미 범죄를 저질러 버린 사람, 그래서 그를 좀 더 막 극단적 표현으로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임스 펠런도 신경과학자인데 자기의 뇌를 한번 체크해보니까 전전두엽과 그런 편도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고, 전사유전자 MAOA라고 하는 모노아민 활성효소 A 유전자 해가지고 그게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시키는 어떤 효소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유전자가 있으면은 굉장히 공격성이 발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유전자가 자신한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신경과학자다 보니까 그러한 사이코패스적 생물학적 특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 가계도를 펼쳐보니까 자신의 조상 중에 살인자가 있었고, 그때 충격을 받고 다시 이제 자기를 반추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자기는 범죄적인 그런 특성이 없고, 다만 이호 교수님 말씀해주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이제 발현이 좋은 방향으로 돼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자에 어울리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생물학적 특징은 그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필요 조건일 수 있고, 거기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 학대를 받았다거나 유년기 시절에 감정적 발달이 있어야 되는 시기에 엄청나게 트라우마틱한 그런 사건을 겪게 되면 그게 나쁘게 발현이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가정 환경이 좋으면 그런 좋은 과학자로서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조금 부연 더하면 그 사람이 이제 CT나 이런 것 가지고 간접적으로 해석을 하는 전문가예요, 뇌과학자가. 근데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가 우연히 요청받은 게 범죄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지 알아달라고 CT를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7명인가 8명을 받았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1년 번호만 그냥 맡겨놓은 거거든요. 번호가 안 먹여진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야, 왜 이게 여기 있지? 하고 보니 실은 자기 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찍어놓던 것이 우연히 섞였는데 자기 것이 너무 전형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조교한테 전화해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런 뇌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하고 자기 막 찾아가는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동은 그런 각도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부분의 정신적 특징들이 무자르듯이 요러면 요거고 저거면 저렇게가 절대 표현이 안 되고 항상 스펙트럼이죠.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 보통 정상인들은 굉장히 낮은 점수대가 나올 거고, 범죄자들을 하면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보통 전 인류 중에 뭐 1% 정도가 굉장히 높은
높은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하고 이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옥이나 이런 죄수가 많이 모여있는 것은 약간 15%, 16%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럼 아무도 없냐? 당연히 스펙트럼으로 쭉 다 차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전사 유전자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으면서 그 사람의 자식은 그 사람이 되긴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는 없으면 당연히 좋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낙인 찍기 쉬운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제임스 펠런 그 과학자도 자기 조상에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가 그렇게 있다는 거는 참 충격적인 일인데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복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게 이제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포장하면 공격적이고 이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쁘게 발휘가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 같고 충분한 교육과 가정 환경을 통해서 잘 발휘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요즘 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성장 마인드가 굉장한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전적이기도 하고 약간 무서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성장에 막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잘못 나가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상황이 되면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목적 정확히 관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전사유전자로 표현하는데 이런 또 사이코패스를 두둔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 인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회에.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으로 커나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풀려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결국 우리 사회의 문화와 따뜻함, 배려, 공감 그것은 교육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절절히 못 느껴도 아 이건 안 되는 행위야 라는 것을 교육시켜야죠.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창업 스타트업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규모가 커서 사실 창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거기에 CEO가 저는 약간 감정적 공감이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발언을 무섭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라오지 못하면 죽어라.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뭔가 약간 성장의 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아, 저 끝이 무엇일까? 저 사람의 공감 능력의 결여가 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까가 저는 항상 이렇게 봄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그분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분도 이제 아마 좋은 교육을 받고 가족들도 다 따뜻한 사랑을 받았겠지만 그게 이제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렸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전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중요함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 시스템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을 우리가 잘 버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포용력을 갖고 있느냐 가끔 그래요. 저 살인마 어떻게 저럴 수 있을 때 살인마라는 행동이 되기 전 단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사회가 건강했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개인적 공감은 떨어지는데 큰 인류에 대한 목적은 또 강하대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 누가 아프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이게 인류의 해라고 본인은 표현하면서 핵무기도 만들고 예를 들자면 또 어느 날 취임했는데 전체 구조조정 단호하게 해버린다 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때는 리더로 봤다가 지금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이코패스의 감정적 공통점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여지더라는 것이지 그분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상 보였던 정서적인 것들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런 것이 있지 않나? 근데 검사는 안 해봤으니까요. 당연히 사회에서 걸러내야 될 사람은 걸러내야 되지만 이게 스펙트럼에 있다 보니까 되게 낙인 찍히기도 쉽고 특성들을 교육을 잘 해서 범죄적인 발현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로 발현시킬 수 있으면 되게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임스 펠런도 나중에 자기가 그런 뇌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유전자에 보니까 많다는 것,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않았지?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쪽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 배달을 일부러 시키고 어머니는 뜨개질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돌이켜보니 나만 몰랐는데 가족은 그렇게 배려를 하고 가르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참 불편해요. 왜냐면 정말 공감이 없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고 밋밋하고 자기 얘기를 쓰는데 자기 가치가 안 지겠어요. 공감에도 종류가 있는데 감정적 공감이 있고 인지적 공감이 있거든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인지적 공감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감정적 공감이 안 되는데 인지적 공감을 한다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감정적 표현을 보고 이 사람의 감정이 요거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 목적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식이거든요. 감정적 공감이 결여된 인지적 공감은 무섭다.
누가 울 때 덜컥 같이 울음이 나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한번 보이지는 어린애의 모습에서 같이 가슴이 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는 건 이유를 알겠고 그럴만한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는 된 거죠. 그 아이가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범죄자가 됐을 때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 속에서 약간 유별나고 고집도 세고 자기중심이 강하고 이런 아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 이물대로 도덕이나 어떤 규칙을 버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도 심하게 하고 친구가 아파서 피를 흘리는데도 안 죽었으면 됐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때 이것은 나쁜 행위야. 그 사람의 고통을 해서는 안 될 행위야. 뭐 이런 식으로 폭넓게 우리가 사회의 도덕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가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어린애 중에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애가 있어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일탈된 행위를 하는 애들이 보일 때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대로 둬버리면 이제 고립되거나 아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돼버리는 거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질서와 포용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있으면은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아이를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성인 중에 범죄적인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갱생을 할 때 사이코패스는 감정적 공감을 유도시키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최소한 인지적 공감을 늘려야 된다 해서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감정적 공감을 건드리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을 경우 인지적으로 사고했을 때 너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결과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최소한 인지적 공감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훈련법 아닌가 이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분석을 해보면 피해자한테 원인이 있다고 항상 지목하거든요. 나를 건드렸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불쾌한 행동을 해서 내가 하게 됐다고 책임을 피해자한테 미루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교화시킨다고 감정적 공감은 안 생겨요. 결국은 그 행위가 너한테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것들. 이 사람을 교화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원래가 그런 기능이 마비가 됐으니 우리의 시스템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결과를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결과가 명확한 사회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 보면 쟤는 저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그 사회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회가 건강해야 돼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탈 행동과 사이코패스는 다르다. 그렇죠. 요즘 뭐 촉법소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절대로 사이코패스의 길을 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탈 행동은 충분히 가정 환경과 학교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좋은 교육 시스템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촉법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야말로 사이코패스로 정말 발전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 부모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소자들 상대로 하면 그 점수가 높더라. 그게 참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의 점수를 몰라요, 우리는 실은. 당연히 그쪽에 점수가 높으니 이 점수 이상 되면 그런 기질이 있어. 이게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거든요. 체크리스트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그 평균치를 모르는 거죠. 네, 일반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진단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뭐 치료 방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진단받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요즘 저희 뇌과학 필드에서 이 신경 조절 기술이라고 해서 자극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우울증 관련해서는 외측 전두엽을 자극하면은 중심부에 있는 이 우울증과 관련된 영역들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우울증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학 저널에 많이 실리고 있어요. 그러한 신경 조절 기술들이 요즘 우울증을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전전두엽과 편도체처럼 의심되는 그런 사이코패스의 생물학적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할 걱정이 더 큰데 해준다면은 그런 신경 조절 기술들을 좀 일상생활에서 적용시키면서 생물학적으로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동 치료를 계속 좀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경험은 없지만 뇌과학자 입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과학자다 보니까 연구를 하려면 이러한 샘플들이 많아야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중인격에 의한 범죄는 정말 케이스 리포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케이스 리포트에 의해서 뭔가를 해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우리는 모든 범행은 다 다중인격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왜냐면 테세우스 배 논리가 있는데 거북선이라고 해요.
이순신장군의 거북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북선을 운행하는데 고장나는 데가 하나씩 있어요. 떼어나고 새로 붙여요. 수리를 하니까. 어느 날 되니까 떼어낸 걸로 거북선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럼 진짜 거북선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서 계속 유지됐던 거북선이 진짜 거북선인지, 옛날 거 떨어진 데 딱 모아서 또 했다면 이게 거북선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실은 항상 변화되고 있거든요. 몸이 어제의 몸하고 내 몸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또 어제 행동했던 걸 내가 반성을 해보면 사람의 인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럼 나를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린 다 다중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범죄의 죄를 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은 심정이겠지만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보면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물론 정신적 질환도 있겠지만 음주 상태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런 걸 주장해서 의도치 않은 범행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뇌과학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순간에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양을 초과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인텐시브 했다거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에 올라오는 우리 뇌를 하이퍼 액티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면, 그리고 그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했다면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어떤 범죄가 우발성이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증거가 어떤 치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으면 그거는 해리성 기억 장애로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리성 기억장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 사람이 기억나냐 기억나지 않느냐의 영역, 또 그런 인격장애가 있는가는 전문가가 또 판단할 영역이 있고, 이 사람이 그렇게 거짓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피해가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해리성 기억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정신과적 전문가가 검사를 통해 입증이 돼줘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인격장애보다도 음주 상태, 주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을 때 술이라는 걸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 음주 정도는 몰라요, 우리가. 범행을 지르고 한참 지난 뒤에 본인의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회는 결국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음주 상태, 주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는 때 보면 저는 좀 답답한 게 범행 당시의 주치의 정도를 모르거든요. 그것은 주관적인 팩트고, 가해리성 기억상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감정을 하지만 음주 상태는 이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너무 법률적으로 그냥 너무나 이상하게 교묘하게 써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최근에 그 압구정동이었나요? 롤스로이스 차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자기가 약에 좀 취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해리성 기억 상실의 그 메커니즘이 사이코패스한테 일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해리성 기억 장애라는 게, 해리성 장애를 겪은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사건이 있고 감정적으로 너무 하이퍼 액트가 되면서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감정을 조절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너무 잘할 정도로 그 사람을 침착하게 치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어떤 분노의 또는 아주 트라우마틱한 사건 때문에 그 기억이 그 부분만 찰칵 블랙아웃이 됐다? 그거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도 사이코패스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 잠깐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겪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쉽게 막 건성징악을 못하고 저 사람 저렇게 풀려나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조선 이제 규장각에서 발견됐는데, 옛날에 신문 조서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분기탱천에서 가서 때린 것이 죽었어요. 살인이 됐죠. 근데 무죄 방면이에요. 보면 왜냐면 아버지를 욕보였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 무죄. 똑같이 아버지를 욕보였는데 또 때려서 죽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유죄였어요. 다음날 갔기 때문에. 듣자마자 뛰어간 것은 그래 자식된 도리야. 근데 하루 정도 생각했으면 너는 고민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야. 이건 참작사유가 안 돼.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리성 기억장애는 워낙 드문 거고, 음주 상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 같은 경우는 술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술은 유통되고 있는데 그걸 이용자가 그걸로 인해서 감형이 되거나 이런 제도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